어쨌든 저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저랑 멀리 있지 않은 조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클레이라고 하는 조직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올 때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러 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클레이라고 하는 조직이 하는 일과 고양 지속협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리가 있지 않다. 거의 그쵸? 같은 일이다. 이런 공감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새롭게 회장님도 그다음에 사무국장님도 오시고 위원님들도 내년 활동을 올해 정리하면서 내년 활동을 다시 준비하시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내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실 텐데 그 준비하실 때 우리가 적어도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정도의 공감대, 공통으로 이 정도에서는 합의를 좀 해야 그거를 토대로 그 다음 활동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감대를 선생님들이 좀 이뤄 나가시는 기초 자리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다다다다다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의라기보다 선생님들께서 지속가능 발전 많이 접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의견 보셨으니까 평소에 활동하시던 활동, 평소에 선생님들이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거 아니야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랑 이렇게 좀 잘 매칭을 하셔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토대고 고양시에서는 이걸 기초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아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클레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쓰기는 이렇게 써요. I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를 이클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클레이를 사람들이 자꾸 뭐 인터내셔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그걸 붙이려고 해요. 근데 옛날 옛적에 이클레이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클레이가 199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한 2003년쯤 그 세계 총회를 거치면서 I는 인터내셔널 카운슬 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던 걸 이걸 싹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옛날에 LG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로키, 삼성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LG 이렇게 쓰듯이 이클레이도 그걸 다 버리고 이클레이는 그냥 이클레이 이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 부제에다가 뭘 붙였냐면 자료에 보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렇게 부제를 붙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 이름은 이클레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지방 정부 협의회예요. 회원이 누구냐? 지방 정부가 회원. 개인이 회원이 아니라 고양시, 수원시, 그죠? 연천군, 파주시 이런 경기도도 회원이고요. 그래서 광역 기초 모두의 지방 정부라고 지금 부르죠. 지방 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세계 조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방 정부가 몇 개 있죠? 광역과 기초를 합해서 한 244개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클레이의 회원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한 데는 현재 57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의 회원이 되냐?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라고 생각하는 데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들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같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국제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이해가 되시죠?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의 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는 그냥 이클레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클레이 그러면 딱 이미지 지방정부 지속가능 발전 이 두 가지 하는 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출근하면 맨날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게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 지방정부들이랑 소통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잘할 수 있지? 이제 이걸 고민하는 게 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 고향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선생님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본업도 있고 지역 이런 활동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와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엄청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클레이 아니에요. 이클레이는 이제 회원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사무소를 유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유치라 하는 뭐죠?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런데 그 전에 10년 동안은 수원시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우리가 유치할게요. 유치해서 이클레이 활동을 지원할 테니 경기도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유치하면 처음에 협약은 5년씩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 5년 동안은 1차적으로 경기도가 이제 유치했고, 근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나 있잖아요. 이 사무소를 어디에 둘까 이렇게 했더니 경기도 의회에서 그 사무소를 경기도 북부에 둬라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북부에 있는 11개 도시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이제 유치하고 싶은 곳 이걸 공모를 했더니 고양시가 여기에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고양시로 왔고 고양시에서는 저 킨텍스 안에 사무실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주셔서 사무 공간이 킨텍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여기 고양시로 왔는데 언제 고양시 지속협분들을 만나시나 기다렸는데 다행히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걸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 다 같이 저도 우리 사무소도 이제 고양시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5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양시가 그동안에는 이러저러한 굴곡이 있었지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와서 고양지속협이 고양시랑 같이 협력하더니 이게 지금 1등 지속협회입니다. 이걸 좀 목표로 같이 좀 힘을 좀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슬라이드가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지방정부 이 두 개가 키워드예요. 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 이거는요.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Sustainable Development 이렇게 쓴 것을 한국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번역해서 써요. 왜 제가 영어를 더 썼냐 하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은 국제 정책이고 우리나라 국가의 정책 용어로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UN에서 채택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여서 지속가능 발전은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를 저렇게 쓴 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번역하고 해요. 근데 때로는 여기 디벨롭먼트 있죠. 이거를 개발이라고도 해요.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얘기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디벨롭먼트 찾으면 1번 나오는 게 개발 이렇게 나와요. 2번 번역이 발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가능 발전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 법 있죠. 그 법이 지속가능 개발법이 아니에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전에도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졌을 때 영어로 이렇게 쓴 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논의했었어요. 의논해서 토론을 거쳐서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법의 이름도 지속가능 발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맞고요. 근데 또 때로는 누가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쓰냐 하면 여러분 개발협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는 일 있죠. 가난한 나라 지원하는 프로젝트, 해외 자원봉사 파견하는 이제 그런 쪽의 활동을 개발협력 그렇게 부르는데 그쪽에서는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되 그쪽 영역은 그렇게 번역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은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 발전이 맞다. 이거 아셔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디벨롭먼트, 저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단어를 써놓고 어느 때는 얘기하면서 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개발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 디벨롭먼트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대체로는 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 있었던 처음 우리나라의 그룹이 누구냐 하면 환경운동 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환경에서는 개발 그러면 개발의 반대가 뭐예요? 보전, 그쵸? 그래서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보전의 반대가 개발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나 협소한, 너무나 좁은 이해인 거예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할 때 저 발전의 의미는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든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하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 게 발전이죠? 어떻게 변화하는 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변하는 게 발전이야? 퇴보가 아니고 어떻게 변하는 게 발전이야?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기 전에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을 논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면 개발의 시대 그랬어요. 이 개발의 시대에서는 그때는 디벨롭먼트의 그걸 개발이라고 본 거죠. 개발의 시대에는 어떻게 변하는 게 사회 발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경제 성장을 하면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하고 도로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GDP도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 성장해서 부자가 되면 우리 사회가 인류가 다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거쳤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 수출 탑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겪은 프로세스예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환경 오염인 거죠. 옛날에 선생님 생각나시잖아요. 런던에 경제가 막 부흥했지만 런던 시내가 뭐예요? 그쵸. 그거 온 거잖아요. 영국의 강이 다 오염된 거잖아요. 그거 온 거죠. 우리나라 어땠어요? 경제 성장, 한강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쵸? 공기가 나빠지는 거 똑같이 겪은 거예요. 이게 무슨 발전이냐 이런 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 물이나 흐르는 물을 떠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숨 쉬는 거를 편히 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발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실컷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기는 데 써야 되는데 숨 쉬는 공기 청소하는 데 써야 되죠. 물 다시 오염 정화하는 데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안 했으면 대체를 그거를 또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무슨 발전이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하면서 그거 겪었지만 그거를 조금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화되니까 전 세계의 중심의 정책의 흐름은 이렇게 바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계속 이렇게 가냐. 환경 위기에 봉착했다는 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더 큰 일인 거죠. 이 더 큰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경제 성장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발전의 방향이냐 이런 반성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맞는데 그래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줄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온실가스 계속 배출해서 돈을 우리나라의 전체 1년치 예산을 다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쓴다 하더라도 이걸 막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측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1960년대 초반부터는 이거를 다 겪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뒤쫓아가면서 겪는 거죠. 또 전 세계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196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얘기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유엔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게 언제 결실을 보냐면요. 1999년 2년까지 가야 돼요. 그 문제의식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60년대부터는 전 세계가 그 문제에 공감하는 폭이 넓혀졌다가 1992년도에 왔을 때는 여러분 고향 지속협의 초기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고향의제 21이었죠. 고향의제 21의 기초가 된 게 뭐예요? 뭐에 나와요? 1992년. 그렇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나오죠. 그 회의가 바로 이 1992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건 92년인데 92년 그 회의에서 뭐 채택했어요? 아젠다 20을 채택했잖아요. 뭐예요? 21세기에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결과문서 채택한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 개념이 뭐예요? 이제는 개발의 시대에 추구했던 경제 중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인류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21세기에는 그래서 개발의 시대에서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현하는 게 공공이 해야 될 우선 가치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합의하고 약속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그때부터 지속가능 발전 관련 활동을 했던 안 했든 1992년부터는 유엔은 누가 회원이죠? 국가가 회원이잖아요. 이 국가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전에는 경제 중심의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각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21세기는 뭐예요? 경제 중심이 아니라 소위 경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게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될 핵심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젠다 21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고 그걸 하면서 특히 우리가 환경적 이슈가 많으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기후변화 협약 언제 채택했어요? 1992년에 했어요. 보셨죠? 생물다양성 협약 언제 했어요? 1992년. 사막화 방지 협약 언제요? 그러니까 1992년 이 유엔 회의에서 뭐예요? 아젠다 21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가 지속가능 발전을 21세기의 사회적 핵심 가치로 하자 약속하면서 그것에 잘하기 위한 환경 3대 협약도 같이 채택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공 누구예요? 국가, 지방정부는 뭐예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장 더 넘기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정리된 표가 있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는 회의 이름이에요.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요. 이때 회의에서 채택한 결과 문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환경 3대 협약 채택한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유엔은 뭐예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유엔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은 공공인 거예요. 공무원의 또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공공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한 걸 얼마나 이행하는지 보고서를 내면서 점검을 하는데 통상 유엔에서 약속한 것은 5년 주기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5년마다 이때 채택한 아젠다 21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이거를 계속 점검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 플러스 5, 92년 플러스 10, 그렇죠? 플러스 15, 92년 플러스 20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20년 이후에 회의를 준비를 또 유엔이 한다고 했더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년 후면 2012년이잖아요. 2012년이면 한 10년 전쯤 되죠? 11년 전쯤 됐을 때 유엔에서 또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큰 유엔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전 세계에서 그냥 비판, 막 욕했어요. 20년 전에 이렇게 멋진 아젠다 21이라는 거 채택하고 지속가능 발전 위해서 노력하자고 약속했는데 20년 동안 지속가능성 나아진 게 뭐냐. 이거 약속해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 회의 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2년 회의를 하면서 뭘 약속했냐면 이제는 이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은 그래도 꼭 중요하다.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채택하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약속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있는 이름으로 채택을 하되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모든 나라가 이거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지표의 세트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점검하기 위한 소위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해마다 국가대표가 유엔 회의에 모이는데 이때는 해마다는 장관급 대표들이 와서 얼마나 잘했는지 보고하고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급이 와서 유엔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이런 점검 체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15년이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채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해서는 2030까지는 2015년에 발표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15년에 이걸 채택을 하고 한 5년쯤 지난 다음부터는 이게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행동 10년 이런 거를 선포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디케이드 이거 써있거든요. 이 디케이드가 1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0부터 2030까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열심히 하자 이런 10년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제목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아젠다 21에서 SDGs까지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 21 1992년에 결과물에서부터 지금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SDGs잖아요. 그래서 30년까지는 이걸 추진하는 기간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방법은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더 확실해지실 텐데 이거는 92년에 아젠다 21이잖아요. 요거는 2012년에 그 브라질 1992년 플러스 20년 회의의 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얘는 뭐야? 그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제가 중요해요. 저 뭐냐 하면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천년 개발 목표 이렇게 불렀어요. 발전을 갑자기 바꿨죠. 그래서 밀레니엄 골 이렇게 불렀어요. 새천년 개발 목표. 이거 뭐냐 하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발전, 지속가능 발전할 때 발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발전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지속가능 발전하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였냐면 새천년, 2000년이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 전 세계의 상황을 이제 본 거죠. 봤더니 아직도 2000년이 내일 모레인데 지구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근데 여성들 중에 아기 낳다가 죽는 모성 사망률 너무 높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본적인 위생 상황이나 기본적인 약이 없어서 애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영아 사망률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해서 읽고 쓸 줄 몰라서 자기 권리 주장조차 할 수 없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도시화가 우리는 많이 됐지만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많아져서 밤이 되거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가 내 한 몸 안식할 만한 집을 갖지 못한 인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래놓고 무슨 새천년을 만들면서 이 시대가 정말 발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이런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2000년이 될 때 1999년에 이걸 준비해서 8000년 개발 목표, 소위 밀레니엄 골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그런 사람들의 그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이 빈부의 격차,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유엔에서는 그래서 기금을 많이 모아서 2001년부터 15년까지는 빈곤 인구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비문해율, 그 다음에 주거를 갖지 못한 이런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15년 동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유엔은 이걸 100% 목표 달성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수준이 이래요. 얼마큼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절반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유엔에서 기금을 모아서 그런 사업을 가능한 나라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속가능 생천년 개발 목표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유엔의 답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많지만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올려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집도 없고 학교 갈 돈도 없고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대상 인구 수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 정도 2000년을 맞을 때 목표로 했던 인구수에서는 상당히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엔이 당초에 목적했던 그만큼까지는 못 갔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숙제를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 가운데 이때 못한 것도 포함을 하고 아젠다 21에서 지향했던 것을 다 합해서 이렇게 17개의 목표를 만든 거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번에서 17번까지의 목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포용적으로 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거 다 뭐예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뭐예요? 경제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는 일.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환경적 자원을 훼손시키는 일. 환경을 파괴하는 그건 발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하고 자연 보전을 하더라도 사회적 격차,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 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 발전의 리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는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어떤 것도 자연 자원을 훼손하는 사회적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이 격차를 줄이고 이걸 충족하고 나서의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 개발의 시대와는 완전히 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 양심은 그게 공공의 가치라고 이미 약속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가도 지방정부도 하는 정책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 그렇죠? 환경 파괴에 하는 시책,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많아져요. 그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하면 지속가능 발전의 글로벌 정책이에요. 그렇죠? 내가 알던 거였는데 그만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경제만 하는 건 아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다라는 게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토막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나 정책만 얘기해 주는 거는 반 토막이에요. 나머지 가운데 한 토막은 뭐냐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이렇게 다른 말로 시민 참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2년에 아젠다 21을 채택할 때 유엔에서는 준비한 거예요. 유엔에서는 회원이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국가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투표해갖고 결정해요. 국가대표만. 그런데 국가대표의 의견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 발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목소리를 들어야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유엔의 정책상에는 이렇게 9개의 주요 그룹, 이걸 유엔이 딱 정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할 때는 저 9개 그룹의 목소리는 적어도 듣고 그거를 반영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한 거죠. 9개 그룹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어떤 그룹들인지. 우리 사회에서 이 그룹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는 건가요?
여러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몇 개 그룹에나 속하시나요? 나는 여성이었지만 여성 그룹들도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거기에 목소리를 전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나온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 하나하나에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들이 모일 때 이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같이 가서 의견 제안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방정부예요. 여기서 좀 질문이 많아요. 1번은 이제 생각하세요. 이 9그룹의 목소리만 들으면 다 되냐?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개 주요 그룹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 9개는 주요 그룹이고 나머지는 안 주요 그룹이냐? 누구는 메이저고 누구는 마이너냐? 이런 비판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해 당사자, 이건 1992년 세팅이에요. 2016년에 보면 이 그룹의 수도 16개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칭하는 용어도 바뀌고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9개의 그룹들을 쭉 보시면 여기 지방정부도 들어있어요. 지방정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국가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유엔의 세팅으로 보면 회원은 의결권, 투표권 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정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당사자국이 다 옵저버예요. 옵저버. 당사국 할 때 그게 아니라 옵저버이죠. 그러나 아무튼 그 글로벌 네트워크 있고, 이 지방정부도 이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220개가 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이 클레이가 이 지방정부 그룹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전달하는 간사기관인 거예요.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네트워크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클레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1992년에 유엔 회의 했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유엔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이 클레이예요. 199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와 같은 그런 조직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도 전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보를 전달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속협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1992년에 결과 문서로 채택한 아젠다 21이잖아요. 이게 문건인데 이 결과 문서 안에는 이 챕터가 40개의 장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 내용 중에 9개의 장은 여기에 있는 9개의 그룹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개의 장 중에 여기 28장은 지방정부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젠다 21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방정부는, 정부는 정부인데 국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다른 거는 뭐예요?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정부인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할 때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방의제 21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의 시민 참여의 폭을 아주 확장해서 시정을 운영할 때 지속가능 발전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폭넓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의제 21을 운영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젠다 21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여해서 그 아젠다 21의 그 내용이 있어서 지방 정부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시민 참여 시스템을 잘 하겠다는 의미로 만든 게 지방의제 21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양 지속협의 전신인 고양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유엔이랑 딱 관련된 그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양 지속협은 태생적으로 뭐예요?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뭐예요? 민관 파트너십 기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잘 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양 이 지속협의 회원, 위원이 되신 선생님들은 고양 지속협에서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어느 조직이나 이웃이나 요 그룹에 이 지속협의 활동 역할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협의 사업 계획을 할 때 내가 속한 그룹에서 관심 있는 사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의논하면서 사업 계획 안에 포함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계획 안에 포함되고 하는 활동의 내용들은 뭐예요? 고양시가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고양시 혼자는 잘 못해서 민간이랑 같이 하면 더 잘하는 활동들을 계획해서 하시는 게 고양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이제 술술술술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 지속협은 뭐예요? 그 파트너가 누구예요? 지방정부, 고양시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를 보시고요. 잘 못하면 잘하도록 추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적 협력이 불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고요.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고치도록 요청해야 되는 일을 잘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고양시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나가서 고양 시민들이 고양시가 하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쵸? 격려하고 또 점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글로벌과 지역을 연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책적 구조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속협이 그렇게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 때도요. 유엔에서는 아젠다 20을 채택했죠. 국가에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계획에 맞게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계획 중에 뭐죠? 행정, 지방정부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지속협이 그거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보완하고 점검하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속협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세요. 자꾸 만나고 자꾸 의논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은 술술술술 넘어가면 돼요. 요까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시고 여기에서 고양지속협의 활동 수위나 방향을 요 틀 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이거부터 보세요. 엠보스. 앞에서는 제가 메이저 그룹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는 메이저냐 마이너냐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9개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그룹을 이렇게 많이 좀 넓히자. 예를 들면 그냥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풀뿌리 조직도 더 이해 목소리를 내게 하고 지방적뿐만 아니라 의회도 목소리 내게 하고 언론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진행되니까 연세가 높으신 그룹들도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정해서 이해하자 이런 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명칭도 주요 그룹 플러스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이거를 엠보스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만들 때 이해 당사자 그 참여 시스템을 할 때요. 그거를 엠보스 미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이해 당사자 그룹의 미팅 할 때 그때도 또 이 엠보스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은 나 그거 알고 있어 뭔지 끄떡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용어를 뿐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약이에요. 요약. 지속가능 발전은 뭐냐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그게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회가 인류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방향이라고 합의한 거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의 공식적인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회원국인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을 잘 해야 될 우선적 책임이 있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의 우선적 책무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와 같이 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다. 또 이 요소가 빠지면 이해 당사자 참여, 시민 참여 얘기 안 하는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발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추진 체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추진 체계가.
여기까지 이제 요걸 토대로 선생님들이 고민을 더 하시면 되고요. 뒤에는 부수적인 거니까 보시면 그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옛날에는 아젠다 21이었다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거를 요걸 토대로 해서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고 국가도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얼마나 지속가능 발전을 잘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이게 용어예요. 국가 이행 보고서인데 유엔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자발적인 국가 리뷰 검토 보고서 이런 뜻이어서 요 용어를 따서 그냥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포럼을 하고 그럴 때 보면 VNR, VNR 이렇게 불러요. 이거 N이 국가라는 뜻이고요. V는 벌룬타리, 자발적으로 좀 해서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국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역도 이거는 유엔에서도 지역에서 그거를 하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똑같이 이거는 V는 벌룬타리 맞는데 지역이라 L, 로컬을 써요.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이 그걸 보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 보고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니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누가 파트너예요? 지방정부가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무소에서는 그거를 한국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잘 만들어서 한국 지방정부들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세요. 그런 안내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영문으로도 만들면 그것을 이렇게 유엔이 얘기한 지방정부들이 이걸 보고하는 플랫폼에 이걸 업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그래야 한국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추진체계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UN 자체의 점검 체계인데 제가 아까 UN은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해서 점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잖아요. 그래서 그 고위급 정치 포럼을 2012년부터 바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출범해서 여기는 이 해에 이 목표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목표를 구분해가지고 점검을 쭉 해왔고요. 이 전체적으로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6, 7, 8, 9, 4년이 됐을 때 UN 회의, 소위 SDG 정상회의, 그래서 국가 대통령도 뭐라고 하는 거죠. 이 SDG 이거 정상회의에 이 당시에 19년에는 우리 누가 대통령이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야 우리 대통령이 가시니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겠구나 막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시긴 가셨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얘기는 안 하고 거기에 가서 딴 사람 누구 만날 뉴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망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어쨌거나 유엔은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정상이 가기는 하는데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4년 지났으니까 또 0, 1, 2, 3이니까 올해가 또 4년째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래서 첫 번째 그 2019년에 했을 때 이렇게 다 국가들이 그 VNR을 다 낸 거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냈죠. 북한도 냈어요. 북한이요.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는 유엔은 북한 아직 회원 아니잖아요. 국제활동 하려는 요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클레이가 지방정부들 모이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지방정부 회의하면 북한 참가다. 저 북한 참가다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시의 문화 쪽 대표 하나 하고 문화부서에서 오는데 꼭 두 분 이렇게 오는데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서 하는 회의는 참가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를 하고 제3국에서 하는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서 몽골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유럽에서 하면 북한 대표단이 또 사회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제협력은 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서로 반가워는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회의에서 그냥 보는 거. 그래서 북한이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 회의에 참가한 한국 사람들은 다 가서 들으니 너무 관심 많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9가 지나고 9, 0, 1, 2, 3 올해 2023년이 또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여기에 우리 가신 거 알죠? 예. 근데 특별히 또 뉴스가 나오진 않았으나 올해는요 고위급 정치 포럼 이런 대통령이 모이는 정상회의이고요.
포럼에서 점검도 했고 4년 차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게 국제적 약속이에요. 국제적 약속.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상들도 모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2023년 이거 리뷰를 맞아서 4년에 한 번씩 유엔에서 소위 이제 과학자들이 SDGs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얼만큼 했는가를 분석한 보고서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건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유엔에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가고 그분들이 만든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클레 한국사무소에서 그 보고서를 내용을 번역해서 요약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해놓은 것에 제가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한국사무소에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영문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 보고서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여기서 만든 거다. 전문 이런 기관을 다 해서 본 과학자들이 분석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세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 시대의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거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컬러풀하게 있는데 그거 보면 따서 붙여놨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표가 재밌게 돼 있어요. 빨간색부터 녹색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뭐 보나마나 여기는 굉장히 목표에 가까워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잘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 색깔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요거는 그 전차년도와 비교해서 더 좋아졌는지 떨어졌는지까지 해갖고 컬러풀하게 그려놨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해야 될 게 굉장히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뭐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다 한다고 세계 1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무슨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니버설 목표다 그래요. 이 유니버설 목표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적어도 공공은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169개의 지표 다 한다고 세계 1등이 되는 지표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제대로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뭐 그거에 대한 요약인데요. 보시면 특별히 이거를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참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분명히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잘 해나가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촉구하는 에너지를 계속 업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실례지만 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총회제의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 조금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세요. 여기에서는 2019년 보고서에서부터는 분석 틀을 유엔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17개나 되잖아요. 근데 17개 안에 또 세부 목표까지 하면 169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정책 도구를 이용해서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거를 쉽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각각 1번에 한 개의 목표마다 한 10개씩의 문장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1-1, 1- 이렇게 써 있는 건 세부 목표예요. 그런데 1-A, 1-B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행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번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부 과제가 1.1에서 1.7까지 있는데 이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1.A에서부터 1.B 혹은 C까지 있는 요 수단을 이 정책 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우선 검토하라고 제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7개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 고민이라고 하면 이것부터 검토하자는 거예요.
시작은 웰빙과 그렇죠? 우리가 지향하는 웰빙, 그렇죠? 안녕이라고 하는 수준, 그리고 그거를 할 만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점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진입점 시작점은. 그 안에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점검하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부터를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는 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69개의 세부 지표와 목표가 있는 걸 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할 거냐라고 하는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의 촉매제와 6개의 지렛대 요거를 고려 검토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보라고 하는 취지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요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은 가장 지속가능 발전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거버넌스죠.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에 대한 거예요. 재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원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못하냐는 거죠. 거기 국제협력이라는 틀 안에서의 금융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보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집단행동.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지를 보는 길.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길. 그리고 그거의 역량 강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포인트로 점검을 하라는 기술. 그 다음에 그 진입점을 가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저기에는 저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어느 목표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틀로 쓰라고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보고서가 나올 때는 최근에는요 무슨 경향이냐면 국가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방 정부도 같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부분에 지속가능 발전 얘기 드렸고 지금은 뭐 점검체계 얘기하지만 이해 당사자 참여를 얘기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지방정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앞부분의 보고서는 UN이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보고서는 SDSN이라고 하는 전문가 단체가 있어요. UN 사무총장의 자문위원을 하는 유명한 교수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일종의. 근데 거기에서 각 회원국에게 설문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유엔의 자료 리뷰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SDGs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의 결과를 보시면은 또 조금 달라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데 자료를 점검하고 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살짝 된 거 있죠. 이거는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상향되고 있다고 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가로로 되거나 나머지는 뭐 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한 성적 에너지, 건강과 복지, 성평등, 그쵸? 요 뒤에는 어떤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진전되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는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예요? 재생에너지 막 늘려가는 거죠. 이게 추세인 거. 이게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번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성평등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뒤에 그 다음 자료에 보시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지적했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생물 다양성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고요. 양성평등이 후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 역행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아직 통계에 안 잡힌 모양이에요. 오래 할 때까지. 그것도 이제 또 거꾸로 가는 것 결과로 나올까봐 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게 보고서 있어요. 양성평등은 우리나라 여성부가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뭐죠? 소위 글로벌 가치에 추진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고양 지속협의 자료 보니까 생물다양성 포럼 해마다 하셨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뭐죠? 그 전에 돌아보시면 전에는요 환경 보전 청소하는 활동 이런 활동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골목골목마다 많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건 뭐예요? 어쨌든 그런 정책 의지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활동이 너무 일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가장 일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보조산업과 약속이죠. 우리나라 이런 지적 갖고 있어요. 이런 정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보고서를 만든 주도 그룹은요,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나 기술,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표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능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예요. 마지막 한 덩어리 지방정부인데요. 제가 앞에 선생님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설명하면서 자꾸 UN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국가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해 당사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왜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회원이고 우리 고향 지속협인데 아젠다 21때부터 관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왜 UN 거 실컷 설명하냐. 이제 지방정부로 오는 거예요. 그 관계. 지금은요. 여러 선생님들 혹시 뉴스 보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된 것 중에 G7 들어보셨죠? G20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 개최될 때 동시에 U7, U20 회의 개최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U가 뭐냐면 어반이에요. 어반, 도시. 도시를 뜻하면서 U7은 뭐예요? 지방정부 정상회의예요. 국가 7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각국에서 도시 대표 7개부터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추세예요. 왜 그렇죠? 제가 앞부분에 아까 슬라이드 하나 넘어간 것 중에서도 아까 제가 VNR, 국가가 보고하지만 지방정부도 VNR을 보고하라고 유엔에서 권유한다고 해서 왜 유엔이 국가대표들이 아무리 의견 듣고 했지만 해놓고 자꾸 지방정부들이 하는 걸 만드냐는 거예요. 심지어 유엔에서는요, 리우 플러스 20 회의할 때 이게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 7개를 추려놓은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자리, 해양 오염, 재난, 에너지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끼어 있어요? 도시가 끼어 있어요. 도시. 도대체 이게 에너지랑 도시랑 이렇게 끼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무게가 맞는 세팅이에요? 근데 도시를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경계가 있다고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강줄기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태생적으로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슈예요. 그래서 늘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도시에서 성공하면 성공이고 도시에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도대체 왜? 이거예요. 뭐냐 하면 이건 유엔 헤비타트라는 데서 좀 정리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복사를 해오는데요. 이 지구상으로 볼 때는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산대요. 근데 이미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우리나라는 90% 이상이지만 지구 전체 보면요.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30년 안에 70% 이상의 인구, 80% 가까이가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는 지구 전체에 얼마나 차지해요? 지표상에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절반 이상, 곧 3분의 이상이 모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뭐예요? 온실가스도 3분의 2 이상 다 배출해요. 쓰레기도 3분의 2 이상 다 배출해요. 거기에서 경제성장도 다 해요. 그러니까 뭐야?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인가요? 지방입니다. 그렇죠. 지방 정부가 잘해야 돼요. 지방 정부가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성 관리를 잘할 때 그냥 잘해요. 그 수치가 어디 대표적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셀 수 없이 많은 전 세계의 도시 중에 온실가스 배출하는 50개의 도시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때 지표로 1, 2, 3등 온실가스 배출국만큼 배출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국가의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혁신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온실가스 배출국 중에 나라 중에 1, 2, 3등이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큰 도시가 50개가 아니라 500개가 한다고 하고 1000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도시들이.
그러면 지속가능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그 효과,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 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이 오면 도시가 얼마나 피해가 된다 이런 거 쓴 거니까 도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읽고 싶은 건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뭐냐면요. 기후 위기가 위험한 건 왜 그러죠? 재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합의의 목표는 뭐예요? 1.5도씨, 세기말까지 1.5도씨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잖아요.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하면 재난이 와요. 지금도 오고 있고 계속 오고 있고 계속 더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재난이 계속 더 많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그쵸? 기술, 네트워크 이 역량으로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원래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일상을 제대로 지금처럼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50 탄소 중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재난이 와요. 계속 오는데 그 재난을 뭐예요? 재난이 닥쳤는데 그걸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가운데 계속 그런데 그런 재난이 오는데 재난이 똑같이 오는데 OECD처럼 경제 성장이 있고 잘 사는 나라에 재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인구가 몇 명당 하나? 1,500명당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몇 명당 하나? 79명당 하나. 19명당 하나. 그래서 그 차이가 79명. 그래서 뭐예요? 기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죽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체를 잘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후 정의는 우리 시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도시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다소 좀 오해 소지가 있기도 하나 좀 되게 인상적인 자료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슬라이드에 포함했는데요. 이거는 한 포럼에 미국 어느 선 교수께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분이 어느 데이터를 보고 봤더니 중국, 미국, 한국에서 5개 큰 도시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리고 그게 국가의 어느 만큼 차지하는지 이렇게 해갖고 발표를 하셨어요. 보시면 중국은 이렇게 5개 베이징부터 광저우까지 했더니 전체 한 7.9%쯤 된대요. 미국은 달라스에서 뉴욕까지 했더니 한 14.5%쯤 된대요. 우리나라는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이렇게 했더니 집중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큰 데서 도시 잘해야 되는 거지. 너무 좀 아무리 우리가 집중도가 높지만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글로벌에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목표하고 그 방향에 맞게 국가가 또 목표 세우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 제안한 그 목표들을 분석을 했더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개 중에 12개는 도시에서 제대로 실행되어야만 목표도 달성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더욱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 글로벌 태스크포스는 이클레이를 포함한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많거든요. 그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걸 분석하는 보고서예요. 거기서 지방정부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속가능 발전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이거 하면 다 하는 거죠. 실천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설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표는요, 제가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설명하는 거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아젠다 21에서 지속가능 발전으로 오면서 크게 강조돼서 보기에 세계 포인트라고 하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환경,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개가 똑같지 않고
환경과 사회와 경제 영역 중에 그 중에서도 이 환경, 생태적 기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생태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 근본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 생태적 가치를 대단히 강조하고요. 생태적 자원을 보존하고 또 복원하는 일, 그리고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자연 기반 해법 이런 얘기를 써요. 또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서 도시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대적 과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태적 기반, 그 다음에 생태적 자원을 증진시키는 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 그 다음에 소위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시, 그리고 도시 리더로서의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책임있게 하는가에 대한 영역, 그리고 통합적인 이슈로는 통합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한마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후 위기가 오면은 온실가스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이 오잖아요. 적응해야 되면 도시계획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도로변의 녹지를 확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녹지뿐만 아니라 빗물 이용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칸칸이 다 끊어놓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 통합 그래요. 한마디로 넣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는 최근 2, 3년 동안 중요한데요. 수직적 통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멀티 레벨 거버넌스, 멀티 레벨 액션. 멀티가 뭐예요? 여러 층, 그렇죠? 여러.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엔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잘하는 방법은 민간하고도 협력해야 되는데, 하물며 지방정부도 협력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이해 당사자랑 협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가능한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할 때 하는 거죠. 고양시에 지속가능 발전 과제가 있다고 하면 국가가 모른 척하지 않잖아요. 국가는 뭘 얼마만큼 지방정부에 권한 주고 책임지고 지원하는 건지. 그럼 지방정부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민적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방정부는 책임있게 국가적 지원과 시민적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걸 약속하고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또 지방정부 얘기할 때요. 아까 엠보스, 이해 당사자, 엠보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자꾸만 지방정부들의 역할을 구상하면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이게 그 시스템이에요.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게 아젠다 21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했을 때 국가도 지방정부도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기후변화 협약 로고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멀티레벨 액션과 멀티레벨 거버넌스 이런 거 있죠. 이 UN 기후변화 협약도요. 여기가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도요. 한번 요번에 기후변화 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 정상들 다 왔어요. 거기에 다 와서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국가 중심의 드라이브를 하던 곳이에요. 니클레이를 포함한 지방정부들이 얘기를 많이 해도 듣지 않았거든요. 최근 2015년 이후로 그래서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번 제28차 총회의 결과문서의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멀티레벨 액션, 멀티레벨 거버넌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요한 거는 유엔은 뭐예요? 5년 단위로 점검책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만큼 감축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2020에 냈어요. 그거는 2021부터 2021에서 2020에 냈고 2021에서 2025까지의 목표거든요. 근데 신기후체제가 2021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을 내놓고 1, 2, 3, 4, 5인데 그 중에 3, 세 번째 해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올해는요 진짜 중요한 해였던 게 첫 발이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고 첫 번째 모든 국가들이 NDC 냈잖아요. 감축 목표 낸 거를 얼마나 지난 3년 동안 이행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해였어요. 그래갖고 1, 2, 3 그거를 GST, 그래서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불러요. 근데 모니터링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 목표가 저기 뭐죠? 그
1.5도로 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하면은 2.9도까지 올라가요. 이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멀티레벨 액션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국가가 주도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5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 해도 최대 해도 2.9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국가들은요 2년 후에 1, 2, 3, 4, 5니까 이 5년도 될 때는 2차 NDC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2026년부터 또 5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년 3년 차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니까 5년 후에 또 모니터링 할 거잖아요. 그리고 차기 그 국가 목표는 2년 뒤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이 지경인데 국가들 2년 후에 NDC 낼 때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또 니네 마음대로 해서 낼 거냐. 이 2차 NDC 낼 때는 그걸 설정할 때부터 목표를 계획할 때부터 지방 정부랑 제발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뭐죠?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방, 우리나라는 적어도 100%다 2050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들이 그 선언한 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돈도 주고 행정적 지원도 해서 열심히 해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국가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안 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를 멀티레벨 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번에 결과문서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가 2차 NDC 낼 때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전략을 중심에 놓고 제발 파트너랑 해서 이걸 좀 해라. 이게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이 제로가 탄소 중립 제로거든요. 제로를 향한 캠페인 이런 거에 지방정부들도 서명해서 약속해라 이런 거 준비를 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지방정부가 1000개나 돼요. 고양시도 전 시장님인데 이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 목표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 목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시민 전체를 위한 거죠.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선생님 보셔야 돼요. 얼마나 고양시도요 기후위기 비상선언 했고요. 2050 탄소 중립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하는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에 참여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정책은 다 시장님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이번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가졌어요. 기후행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시장님 얼만큼 하셨어요? 이거 몇 년 지났는데 잘 안 된 게 뭐예요? 왜 안 됐나요? 정부가 안 도와줘서 못했나요? 시민이 안 도와줘서 못했나요? 시민들이 해야 될 건 뭔가요? 누구에게 뭐를 힘을 합쳐서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 시민이 없죠.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생물다양성 협약 있다고 했잖아요. 생물다양성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들이 그거 얼마나 잘했는지 이미 보고서 나내게 해요. 그런데 지난해에 생물다양성 협약 유엔 당사국 총회가 있었고요. 내년에 또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지난번 회의에서 지방정부들도 생물다양성 정책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보고하는 게 출범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들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걸 책임 있게 하자 이런 추세예요. 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하는 것도 기본법으로 텍스트 보시면 돼요. 뒤에는 앞에는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클레임이에요. 앞에 말씀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클레임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속 가능한 도시는 뭘까요? 적어도 이 클레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5가지를 다 추진하는 거예요. 온실가스만 감축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을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걸 회복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연 기반 그리고 사람 중심 이 5가지의 가치를 잘 실현할 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동시에 잘 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이게 이 클레이의 답이에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것의 모범답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클레이의 답은 적어여서 그걸 하자고 권하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1차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고양시는 과연 그런 시정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심리적 목소리를 좀 내시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더욱더 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성은 글로벌을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집 앞에 골목을 통해서 신장로를 통해서 세계로 이어져 있다. 아무리 유엔에서 좋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와 지역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골목을 바꾸는 걸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게 지난 30년, 50년간의経験이에요. 그래서 고향 지속협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이죠. 여기에서 변화의 씨앗을 만든다면 그게 지속 가능성을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쁘신 시간 중에 쪼개서 지속협 활동하시는데요. 이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이지만 동시에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기여한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 국제 정책에서도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게 점점점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더 자부심 갖고 이제 고향 지속협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등 지속협이 된다 그런 비전을 갖고 같이 좀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긴 시간 선생님들 너무너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